우리가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흔히 많이 쓰는 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동기. 이것은 토지가 먼저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 토지는 없지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이 먼저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플로우가 조금 달라집니다. 뭐 이것이 하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분류죠. 우리가 짓고자 하는 목적물이 무엇이냐, 그것의 용도에 따라서 개발 사업의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업의 방식이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처분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완성하는 시점은 미래의 언제일 텐데, 그때 완성되는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준공된 다음에 팔 수도 있고요. 한참을 운영하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행위 자체는 준공 시점에 하더라도 처분을 위한 계약은 준공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점의 조절이 부동산 개발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처분의 방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부동산을 전체 소유권을 일괄 매각하느냐, 아니면 조금씩 쪼개서 매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기준으로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 네 가지는 이게 아닐까 합니다. 먼저 사업의 동기는요, 토지가 먼저냐, 구상이 먼저냐입니다. 이 두 가지 출발점의 차이에 따라서 디벨로퍼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디벨로퍼가 오래전에 이미 토지를 확보해 놓았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때는 주어진 토지에 대해서 최선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구상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당장 디벨로퍼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구상이 먼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다니는, 그게 디벨로퍼의 또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디벨로퍼는 이 두 가지 작업을 항상 같이 하고 있죠. 토지가 먼저인 개발 사업을 다룰 때는 기획력이 중요할 거고요. 구상이 먼저인 개발 사업을 다룰 때는 이제 토지를 찾고 그것을 소유자와 협상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물의 용도인데요. 가장 원초적으로는 토지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벨로퍼는 아래쪽에 있는 건물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 토지 개발 또는 택지 개발이라는 행위를 공공 부문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신도시와 같이 굉장히 넓은 땅을 확보를 한 다음 그 땅을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이제 인허가를 받고 형질을 변경하고 거기에 인프라를 까는 일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업의 규모도 크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의 개발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랜드 디벨로퍼들이 이제 활동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국내 경우는 이 역할을 주로 하는 게 LH나 SH, GH 같은 이제 공공부문의 주체들입니다. 반면 건물 개발을 하는 경우는 저렇게 토지 개발을 하는 디벨로퍼들이 개발해 놓은 땅을 분양받거나 또는 도시의 땅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프라가 조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 토지를 이제 확보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건물 개발에 해당됩니다. 주로 아래쪽 일이 이제 국내 디벨로퍼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흔치는 않지만 건물 개발과 토지 개발을 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토지를 넓게 확보를 해서 토지 개발도 하고 거기에 직접 건물도 올리고 이제 하는 경우죠. 토지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싶다면 LH공사 같은 곳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건물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많은 디벨로퍼들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흔히 디벨로퍼들이 하는 건물 개발 안에도 그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주거용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부동산의 대부분은 주택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동산이죠.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이제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세대수들이 모여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도 커요. 그래서 디벨로퍼들이 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할 만하죠. 이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간 아파트, 공공 아파트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 종류마다 사업의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 와서는 노인주택, 그러니까 실버하우스죠. 그리고 대학 기숙사, 그러니까 학생 주거시설 같은 저는 특수한 주거용 부동산도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스튜던트 하우징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대학교 안에서 대학이 짓고 운영하는 기숙사가 대부분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인근에서 민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시설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스타일이 국내 대학 기숙사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것들도 있다. 언젠가는 국내에도 저런 스튜던트 하우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는 이제 오피스 개발 사업이 가장 흔합니다. 중심 업무 지구에 있는 사무용 빌딩이죠. 그리고 리테일 역시 제일 핵심적인 개발 사업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중심 상업지구의 백화점이나 뭐 주거지 인근이나 교외에 있는 쇼핑몰 같은 게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디벨로퍼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산업용 부동산, 흔히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물류센터,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셀프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도시형 공장 뭐 이런 것도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조트나 호텔 같은 그런 시설인데요.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스피탈리티라고 많이 부릅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특히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업계에서 많이 쓰는 대로 이제 그 영어식 표현을 한글로 적어 놨는데요. 이런 용어에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유형을 나눌 때 이렇게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이런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여러 가지 사업의 스타일의 차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처분의 시점인데요. 개발의 목적물을 준공한 다음에 즉시 처분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둘 사이에서는 뭐 대단히 힘들게 이해할 게 없죠. 우리가 만약에 백화점을 하나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그 백화점을 이제 임대해서 일정 기간 이제 운영을 하다가 파는 경우가 있고 짓자마자 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준공 시점의 처분이라는 이 방식이 다시 선매각과 후매각으로 나눠진다 하는 겁니다. 준공 시점 처분이라는 저 표현은 사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언제 넘기느냐를 기준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준공을 하고 디벨로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누군가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처분 행위는 준공 이후에 일어나게 마련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준공을 한 다음에 매각 행위를 하는 여기서 말하는 매각 행위는 이제 누군가 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짓기 전에 착공하자마자 살 사람을 찾아서 먼저 팔아놓고 매매 계약을 해놓고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분양하는 그런 개발 사업의 경우가 착공하자마자 선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이때는 이미 준공된 실체가 없습니다. 맨 땅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미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살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좀 편합니다. 대신에 완전히 준공이 돼서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싸게 디스카운트 돼서 매각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선매각 하지 않고 끝까지 준공한 다음에 매각하는 경우는 뭐 오히려 선매각이 불리하거나 또 때로는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밸류를 끝까지 올려서 이제 매각하고 싶을 때 후매각을 선택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미리 선매각을 하면 그 부동산을 살 사람,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하는 동안
그 돈을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용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시점 처분하는 경우에 자금의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요. 먼저 운용을 하다가 처분하는 경우를 보면 처음 부지를 확보하기 전 단계부터 먼저 자기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디벨로퍼가. 그리고 나서 초기에 좀 모자라는 돈은 어디선가 차입을 합니다. 이제 그런 대출을 브릿지 론이라고 합니다. 이 브릿지 론은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대출이라는 뜻이죠. 부지도 완전히 확보하고 인허가도 이루어지고 뭐 하기 전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상당히 높고 상당히 위험한 대출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그런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초기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브릿지론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고 인허가까지 끝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권에서 제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대출을 프로젝트 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저 단계에서 프로젝트 론을 받으면서 앞에서 사용했던 브릿지 론을 이제 상환을 하죠. 그리고 저 프로젝트 론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까지 다 이루어지면 이제 건물이 생겼잖아요. 준공이 되면 그러면은 그 건물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데요. 저 모기지 론은 준공된 실체가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론에 비해서 좀 더 금리가 싸고 조건이 좋습니다. 디벨로퍼 입장에서요. 그래서 준공 뒤에는 모기지 론을 받으면서 프로젝트 론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일단 임대를 하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도 받죠. 이제 그것도 중요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모기지론이라는 이제 두 가지 부채를 안고 임대를 한참 하다가 마침내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매각도금으로 그동안 부채로 달려있던 모기지론과 보증금을 다 상환을 하게 되겠죠. 저게 이제 운영을 좀 하다가 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에 굵직한 캐시플로우라면요. 이제 윗줄이 이제 아랫줄은 이제 준공 시점에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준공 시점 처분하는 경우 중에서도 매매 계약을 준공 후에 하는 경우는 이제 운영 후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은 이제 선매각을 하는 경우를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인허가까지 끝나면 프로젝트 론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 론을 준공까지 가기 위한 전체 자금만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매각을 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선수금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돈으로 준공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처분을 하면서 그 부채들을 상환을 하는 겁니다. 저런 플로우로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렇게 처분의 시점을 언제를 잡느냐 그리고 처분을 위한 매매 계약은 또 언제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단지 그 시점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위한 자금의 흐름에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의 방법인데요. 일괄 매각은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겁니다. 오피스 빌딩을 지은 다음에 전체 빌딩을 어떤 대기업에게 팔거나 오피스 빌딩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게 팔거나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선매각, 후매각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할 매각인데요. 이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수로 분할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부지 자체가 상당히 넓고 그 부지의 건물도 서로 이렇게 독립되게 떨어져 있을 때 뭐 건물 하나마다 대지도 분할해서 매각을 하는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디벨로퍼들이 사업을 하는 이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보다는 하나의 땅 위에 건물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건물 자체를 이제 잘게 쪼개서 파는 경우가 흔하죠.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 건물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누어 파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죠.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도 선매각, 후매각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할 매각하는 경우 이제 아파트나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선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미리 파는 걸 선분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런 것이 이제 가장 흔한 타입이고, 저 때는 이제 자금의 흐름을 계산하는 게 좀 더 복잡하겠죠. 계약금, 중도금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쪼개져서 들어오고, 들어오는 날짜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하는 주체도 굉장히 다수고, 들어오는 날짜도 다 쪼개져 있고, 뭐 그러니까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아까 뭐 대지도 분할돼서 매각하는 경우와 대지는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했죠. 이때 하나의 대지에 대한 그 공유권, 네, 그것을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집합건물이나 구분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용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매각과 분할 매각은 현금 흐름의 특성 또는 사업 리스크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판매율입니다. 내가 만약에 만 평의 건물을 지었다 했을 때 그 만 평이 언제까지 다 팔릴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일괄 매각은 100%가 빨리 팔리거나 나중에 팔리거나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 100%가 언제가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하루 만에 다 팔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선매각을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인기 많은 동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청약을 받자마자 뭐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이 됐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죠. 예, 그래서 이 판매율이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저 계단 형태의 그림이든 곡선 형태의 그림이든 저 그림의 라인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뭐 이런 것보다 이 일괄 매각과 분할 매각 사이에서 판매율의 어떤 저런 극단적인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 수익금이 들어오는 캐시 인플로우의 스케줄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그런 사업 특성의 차이를 유발한다. 처분의 방법이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사업의 방식은 아닌데요. 원래는 그 사회 간접자본 또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과 관련해서 만들어져 있는 전형적인 사업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용어를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용어의 개념 정도는 알고 가자 해서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BOO, BOT, BTO, BTL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 용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사업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냥 유료 다리를 하나 건설한다. 이제 인천공항 가다 보면 우리 요금 내고 지나가는 다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나 건설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은 이제 저 사업을 원래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저런 그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민간 개발자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이에요. 먼저 BOO는 건설회사가 또는 디벨로퍼가 자기가 build, 짓고 그리고 own, 소유하면서 operat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내 돈으로 짓고 내가 소유하고 계속 운영해서 요금 받아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뭐 그런 형태를 BOO라고 합니다. 뭐 아주 평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흔치 않은 방식입니다. 누구든 민간 회사가 저렇게 장기간 동안 다리를 소유하면서 요금을 받고 뭐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영원히 민간의 소유로 놔두는 것도 좀 불편한 일이고요. 보다 흔한 형태는 이제 BOT라는 건데요. 저는 Build, Operate, Transfer의 약자입니다. Transfer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뜻인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민간의 건설회사가 또는 디벨로퍼가 지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다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는 정부로 그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세 번째는 BTO인데요. 저는 Build Transfer Operation입니다. 지어서 먼저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다음 그러면 열심히 지어서 왜 넘기고 끝내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저것은 물리적인 소유권만 넘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리에 뭐 아주 오랜 기간, 뭐 몇십 년의 사용권을 이제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고 실제로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권 또는 사용권을 받아서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BTO라고 하고요. 그리고 BTL은 이제 정부에서 좀 더 리스크도 없애주는 방식입니다. 뭐 BOT나 BTO나 위에 있는 방식들은 건설회사가 또는 디벨로퍼가 알아서 운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투자비를 회수해 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요금 수입이 굉장히 적으면 저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민간 투자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리스크를 안아주는 방식이 BTL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건설회사나 디벨로퍼가 짓고 소유권을 이제 넘긴 다음 사용권을 받죠. 그까지는 BTO 똑같은데 그 상태에서 정부가 다시 그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건설회사나 디벨로퍼로부터 그 자산을 임차해 주는 겁니다. 정부한테 임대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용료 수입의 증감과 관계없이 정부가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수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정부와의 약속이니까 어기는 경우는 잘 없겠죠. 예, 저 네 가지가 그러니까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네 가지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저런 방식을 이제 디벨로퍼들이 사업하면서 이제 유사하게 적용을 하면서 저 용어들을 가끔 씁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만났을 때 그냥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BTS라는 거가 이제 Build to Suit라는 것의 약자인데 저 용어도 가끔 씁니다. 근데 요거는 위에 네 개하고는 약자만 비슷하지 결은 완전히 다른 용어인데요. 저것은 디벨로퍼가 어떤 것을 지을 때 미리부터 그 부동산의 사용자를 확정해 놓고 그래서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어주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는 그 수많은 입주자가 누가 될지도 알 수 없고 뭐 그러니까 빌트스 방식으로 짓기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뭐 호텔이나 또는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기 딱 좋은 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마음대로 호텔을 지은 다음에 기존에 있는 호텔 운영 회사들한테 이 호텔에 임대를 들어오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미리 만나서 그 호텔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 호텔마다 뭐 객실의 구성이나 뭐 로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약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어주면 훨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미리 사용자를 정해서 그 사용자의 주문에 맞게 지어주는 걸 BTS라고 합니다. 약자로 부르기보다 그냥 빌투스이라는 풀네임으로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페이지는 용어의 개념만 알고 가자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선매각 또는 선분양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뭐 음식을 먹고 할 때 우리가 사게 될 그 재화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의 선매각은 그 실체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물건이 나중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물건하고 달라서 내 생각과 다를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매각, 특히 아파트 같은 이런 선분양이 막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은 주택의 공급자와 부동산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상당한 그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팔려면 나중에 이 물건이 어떤 상태일 것이다 하는 것을 공급자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다 지어놓고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미리 그림이나 뭐 모형이나 또는 모델하우스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림들이죠. 저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완성된 이후의 아파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멋지게 보여준다든가, 또는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그 아랫부분이죠. 그 아래 사진 보면은 작게 축소한 모형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모형 주위로는 이제 실제로 각 세대별로 집을 만들어 놨어요. 방을. 실내지만 실내 안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뭐 근처에 뭐 지하철역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하철 표지판도 세워놓고, 이 모델하우스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선분양이 발달해 있어서. 그리고 사실 미국도 주택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저런 고층의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단독주택 문화죠. 그 대부분 목조주택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이 주택을 주로 지어서 파는 디벨로퍼를 이제 홈빌더라고 하는데, 이 홈빌더들이 이제 수십에서 수백 가구 들어가는 택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먼저 집을 한 채 짓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리고 그 집 안에다가 가구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다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기를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기서 계약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 한 채가 또 분양이 되면 계약된 이후에 짓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목조로 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뒤에 지어도 뭐 몇 달이면 짓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런 거를 이제 모델하우스로 부르지 않고 미국에서는 샘플하우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샘플하우스 가지고 한 단지의 주택 분양이 다 끝났다. 이제 그러면은 저 집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었기 때문에 저 가구하고 다 포함해서 좀 싸게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이 저런 샘플하우스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 모델하우스, 조감도, 샘플하우스 같은 저런 문화가, 저런 마케팅의 방식이 존재하는 그런 특수하고 재밌는 시장이 부동산 개발 시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